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6년 1회 환경기능사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공기비가 큰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크다고 하면 주로 어떤 경우가 되죠? 완전 연소에 가까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시험상에서는 공기비가 큰 경우로 주로 나오는데, 답이 되는 경우에서는 공기비가 작은 불완전 연소가 주로 오답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비가 큰 경우로 알맞은 현상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은 불완전 연소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번에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진다. 정답입니다.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한 개를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나번 오염물질의 농도가 커진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커지게 되면은 공기비가 작은 불완전 연소죠. 다음에 미염분에 의한 매연이 증가한다. 미염분이라는 것은 타지 않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매연이 증가한다는 것은 불완전 연소죠. 다음에 불완전 연소되어서 연소 효율이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번과 다번과 라번은 공기비가 작은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20도씨 740mHg에서 SO2 가스의 농도가 5ppm이다. 여기서 SO2라는 것은 아황산 가스죠. 표준 상태로 환산한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ppm이라는 표준 상태로 나타내는 ppm이라는 것은 가스 상태에서 ppm은 ml per Sm의 삼성의 단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ml per Sm의 삼성인데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가 5ppm인데 어떤 상태냐면 20도씨 740mHg예요. 그래서 5ppm이라는 것은 여기서 5ml per S의 삼성이 아니고 20도씨 740mHg니까 ml per m의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고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현재가 대각선, 표준이 아래쪽. 그래서 온도를 먼저 보정하는데 온도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3을 분자분모에 나란히 적어주고 현재 상태의 온도를 현재에다가 보정을 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는 왜 온도를 보정하지 않았느냐? 표준 상태 온도는 0도씨입니다. 그래서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압력은 다시 반비례 관계. 그래서 현재는 반대로, 표준은 대각선으로. 그래서 표준 상태가 760mHg고 현재가 740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상태가 표준 상태인지 현재 상태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표준 상태의 농도의 ppm으로 환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주어진 5ppm이라는 것은 20도씨 740mHg로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의 삼성 앞에 현재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대각선으로 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온도부터 보정하니까 현재의 온도가 20도니까 현재 상태에 273 플러스 20 나누기 아래쪽에는 표준 상태가 가겠죠? 그럼 273 플러스 0도씨, 0도씨니까 우리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의 온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표준 상태의 압력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의 압력은 760mHg, 현재 상태의 온도가 위쪽에 있으니까 현재 상태의 압력은 아래쪽에 가는 거죠. 그래서 740mHg. 따라서 계산하면 5.51ml per S의 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자, 여기서 5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갈로에서 계산하고 곱하기 갈로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상층부가 불안정하고 하층부가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하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하층이 안정하다는 소리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흘러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연기는 어디로 흘러가나요? 위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따라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상승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여과 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다음 여포제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250도씨에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내산성, 산성에 강한 재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을 글라스 화이브라고 그래요. 글라스 화이브를 유리 섬유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유해가스의 흡수장치에 흡수액이 갖춰야 될 조건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 또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압력 손실이라든지 이 문제하고도 관계없겠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겠지만 압력 손실과 점성은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거야. 자, 그리고 흡수액의 구비 조건에서 가장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용해도. 용해도라는 것은 물에 녹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휘발이 되는 성질이에요. 휘발되는 성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용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휘발성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용해도는 크고 휘발성은 작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용해도는 작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휘발성은 커야 한다. 틀렸어요. 점성은 작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게 아니고 안정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답은 다음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에 보면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입구 처리 속도가 증가하면 제거 효율이 커지며 블로다운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집진기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블로다운. 자, 우리가 블로다운 효과라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집진기? 원심력 집진기. 자, 원심력 집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이클론. 그래서 사이클론 또는 원심력 집진기에서 나타나는 효율 증가책이 블로다운 효과.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 액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는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갑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정답이 나왔네. 그죠? 온도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해도는 기체의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용해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헨리 상수가 크다고 그랬어요. 용해도가 작다는 소리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소리죠.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는 헨리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번에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기체는 용해도가 작은 기체이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그래서 흡수의 기본 이론도 헨리 법칙을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구별을 한번 해야 됩니다. 비교라고 할까요? 자, 뭐를 비교를 하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법칙이 나오면 헨리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침출수 이동 있죠? 침출수. 침출수의 이동은 여러분들 용해되는 것과 관계없잖아요. 그죠? 침출수라는 것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침출수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헨리 법칙이 아니고 다르시 법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헨리 법칙밖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헨리 법칙이 보기에 있어. 그러면 정답이야.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침출수의 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에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출수의 이동을 나타내는 법칙은 헨리 법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죠. 다르시 법칙이고 헨리 법칙이라는 것은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가 헨리 법칙에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봤다고 해서 이게 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서 지식을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내 상식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번 사이클론.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 장치입니다. 사이클론으로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이라는 것은 작은 입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100% 직경.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 제거할 수 있는 입경이라는 그런 뜻이지 최소 입경이 작은 입경이 아니라는 거. 자, 따라서 100% 집진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을 다른 말로 임계 입경. 그리고 한계 입경, 최소 제거 입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50% 집진할 수 있는 입경을 반으로 우리가 잘랐다고 그래서
절단 입경. 그리고 커터 사이즈라고 그러죠. 따라서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하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00% 제거할 수 있는 최소 제거 입경을 우리가 임계 입경이라고 하죠. 임계 입경. 답은이 정답. 그리고 가번을 절단 입경이라는 것은 50% 제거 입경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면 대기환경 보전법상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온실가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의 적외선을 흡수를 해서 온도가 상승되는 가스죠.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가스가 CO2와 CH4가 있습니다. 그리고 N2O. N2O라는 것은 일산화이질소를 뜻하죠. 반면에 NH3 같은 경우에서는 온실가스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풀이를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서 N2O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N2O 같은 경우에서는 대륙권에서 작용하는 특징 그리고 성층권에서 작용하는 특징 두 가지로 다시 나눠야 돼요. 자, 대륙권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하면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성층권에서는 당연히 어떤 가스로 작용하겠어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작용하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존재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 N2O 또는 일산화이질소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온실가스의 기준물질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온실가스의 기준물질은 CO2 또는 기여도가 가장 큰 물질은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 CO2가 정답이 되죠.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3.7g/cm의 삼성인 구형 입자가 공기 중에서 중력 침강했을 때 종말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스쿼트 법칙을 적용하고 공기의 밀도는 무시, 점성 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서 kg/ms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강 속도라는 것은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입니다. 따라서 점성 계수라는 마이크로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서 kg/ms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d의 제곱이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이죠. 그래서 5마이크로미터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게 되면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미터의 제곱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로에스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입니다. 입자의 밀도가 3.7g/cm의 삼성이 나와 있는데 g/cm의 삼성에서 10의 삼성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3700이 되죠. 단위는 kg/m의 삼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무시를 하라. 공기의 밀도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하면 값이 얼마의 m/s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값을 쓰면 그래서 m/s가 나오면 10의 2승을 하게 되면 cm/s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센치와 그램과 세크의 단위를 사용을 하시면 지금 문제풀이처럼 풀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푸는 거는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세크와 킬로그램과 미터의 개념으로 풀면 미터/세크가 나오고 그램과 센치와 세크의 개념으로 풀면 센치/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단위를 마지막에 정답의 단위와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단위를 이용해서 푸시라고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후드의 설치 및 흡입 요령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후드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발생원이에요. 자, 그러면 후드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후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을 덕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발생원에서 후드로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염물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번에 후드를 발생원에 근접시킨다. 그래서 후드가 뚜껑이 후드입니다. 그래서 발생원에 근접시켜서 오염물질 자체의 확산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드의 개구 면적을 점차적으로 크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개구 면적을 크게 한다는 소리는 면적이 크다는 소리는 흡입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흡입 속도가 커지죠.
그래서 흡입 속도가 작아지죠. 면적이 커지니까. 그럼 흡입 속도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흡입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개구 면적을 크게 하면 흡입 속도가 커지니까 개구 면적을 크게 하면 흡입 속도가 작아지니까 개구 면적을 작게 해서 흡입 속도를 크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으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개구 면적이라는 것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개구 면적을 작게 해서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좁으니까 흡입 속도가 빨라지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넓어지니까 흡입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에어 커튼을 제거하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에어 커튼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야 되겠죠. 차단막입니다. 그리고 배풍기의 여유량은 두지 않는다. 배풍기의 여유를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 그죠? 그럼 맞는 것은 갑은 한 개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집진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기집진장치입니다. 갑은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초기일 설비비가 고가입니다. 압력 손실이 적어서 소요동력이 적게 소요되죠.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나번이 틀린 설명.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가솔린이라는 것은 휘발유 자동차를 뜻합니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NOx,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의 운전 상태는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완전 연소 시에 배출되는 물질이에요. 그럼 완전 연소 시에 배출되는 물질이니까 자동차가 빨리 달릴 때, 천천히 달릴 때, 빨리 달릴 때. 그래서 가속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회전이 아이드링이에요. 공회전이. 따라서 공회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일산화탄소. 반면에 감속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탄화수소.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14번에 보면 퍼진 먼지의 중화가 적당한 속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기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저항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효율이 나타나는 전기저항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10의 4승 옴센치 이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재비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의 11승 5cm 이상이 되면 역전리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현상입니다. 그러면 재비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조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재비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NH3를 주입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섭식 집진기를 채택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섭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H2SO4 황산을 주입하고 SO3를 주입하고 소다회를 주입을 하시면 되겠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가장 적당한 전기저항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치 범위가 들어가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10의 5승에서 10의 10승 옴센치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면 런던 서머거와 비교한 로스앤젤레스형 서머거의 현상으로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로스앤젤레스형 서머거의 특징을 찾는 거죠. 값은 SO2와 먼지 등이 주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런던이죠. 자, 그리고 온도가 낮고 무풍의 기상조건이라고 했어요.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겨울이죠. 런던입니다. 자,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았고 겨울철이니까 이른 아침에 주로 많이 발생하죠. 런던입니다. 그리고 침강성 역전이 주가 형성되었다. 라번이 LA 서머거죠. 반면에 런던 같은 경우에서는 복사성 역전 또는 방사성 역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답은 라번. 그리고 16번에 보면 폐수 처리 분야에서 미생물이라고 하면 개체의 크기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하면 크기가 1mm 이하를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0mm 이하가 되니까 정답은 가번.
그리고 17번에 보면 버섯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고 그랬어요. 버섯이라는 것은 균류에 속하죠, 균류. 그래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18번 살수여상 처리 과정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 살수여상이라고 그래요. 살수여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살수여상 같은 경우에서는 부유성장식, 부착성장식, 부착성장식이에요. 그래서 자갈이나 플라스틱이라는 매질의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비정상적으로는 연모타 현상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파리가 발생하고,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겨울에는 동결, 결빙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악취, 나번에 연모타, 다번에 팽화, 라번에 동결. 여기서 팽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팽화를 다른 말로 벌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슬러지 팽화, 슬러지 벌킹. 그러면 활성 슬러지법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이에요. 활성 슬러지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미생물이 주로 서식을 해야 되죠? 박테리아가 서식을 해야 돼요. 근데 박테리아가 좋아할 수 있는 성장 조건에서 위배가 되면 박테리아가 비활성이 되고 대신에 펀지라는 곰팡이가 나타나죠. 따라서 곰팡이가 주를 이루는 현상을 슬러지 팽화라고 그래요. 근데 왜 똑같은 미생물인데 곰팡이가 서식을 하게 되면 침강성이 떨어지느냐면 곰팡이는 백색 사상균이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침강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침강이 안 되니까 그대로 유기물 자체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유출수의 BOD 값을 제거해 보면. 그래서 유출수의 BOD를 검사를 했을 때 BOD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현상, 제거가 전혀 되지 않은 현상이라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곰팡이라는 펀지가 서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러지 팽화, 슬러지 팽화는 활성 슬러지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번에 보면 기름 입자 A와 B의 지름은 동일하나 A의 비중이 0.88이고 B의 비중은 0.91이다. 이때 AB의 부상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상이라는 것은 물보다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비중이 0.88인 입자상 물질이다 그러면 물이 얼마예요? 물의 비중은 1. 그래서 A라는 물질은 1-0.88이 돼야 돼. 기준으로 식을 몰라도. 그리고 B라는 물질은 1-0.9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 나누기 B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서 A 나누기 B를 나타내면 돼. 그러면 1-0.88 나누기 1-0.91 그러면 몇 배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몇 배라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아마 1.3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33.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보면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월별 강수량 차이가 큰 편이다. 다음에 하천수에 대한 의존량이 큰 편이다. 다음에 6월과 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약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세계 평균과 비교 시 연간 총 강수량은 낮으나 인구 1인당 가용수량은 높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연간 강수량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인구 1인당 가용수량,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작다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용어 중에서 hợp 착과 관련이 있는 것은 프로인더디의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인터리히의 식, 프로인더리히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인더리히의 등원합착식이라는 것은 n분의 x는 kc n분의 1의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hợp 착과 관계 있는 등원합착식을 이야기를 하죠. 라번이 정답. 그리고 22번에 보면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반응의 단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인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현기 상태가 존재를 해야지 인이 방출이 됩니다. 미생물 뱃속에 있는 인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현기 상태에서 인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호기 상태로 들어가면 이내 과잉 흡수가 일어나죠. 흡수라는 게 섭취가 되니까 바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에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혐기 상태에서 인이 방출이 되면 호기 상태에서 인을 섭취 또는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에 보면 어느 공장 폐수에 CR6 플러스 육가크롬이죠. 육가크롬이 600mg/L이고 이 폐수를 아황산 나트륨으로 환원 처리하고자 한다. 폐수량이 40m의 삼성퍼대일 때 하루에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육가가 있어요. 크롬이 있습니다. 육가가 아니래도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육가크롬이니까 이게 육가크롬이에요. 그리고 몇 개가 있느냐 하면 2개가 있어요. 따라서 2크롬 육가 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아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Na2SO3예요. 그러면 3Na2SO3를 B를 넣는 거죠. 그러면 크롬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50이니까 2 곱하기 52g일 때 Na2SO3는 자, Na의 원자량이 23이에요. 그러면 2개. S는 32. 플러스 O는 16짜리가 3개. 그래서 126이 됩니다. 그래서 126g일 때 자, 육가크롬의 농도가 얼마냐면 600mg/L인데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킬로그램. 그럼 mg/L를 킬로그램/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600mg/L는 0.6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폐수량이 얼마냐면 40m의 삼성 per day. 따라서 X. 그러면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따라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느냐 하면 값이 87.23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7.23이 되니까 정답은 87kg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C2H5OH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이라고 하죠. 1리터에 92g이 녹아있을 때 COD를 g/L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COD를 계산하라는 뜻은 호기성 분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C2H5OH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CO2와 H2O가 나오죠. 왜? C가 O하고 붙으면 CO2, H와 O하고 붙으면 H2O. 그래서 C 뒤에 있는 숫자가 C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H가 5개, 1개, 6개예요. 그러면 H2가 있으니까 2분의 6은 3. 그리고 산소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3개, 7개예요. 그럼 7개가 O2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유기물에서 1개를 주면 O2 앞에 6개가 오죠. 그러면 O2가 2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 그리고 유기물은 1. 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반응식을 맞춘 다음에 지금 여러분 물 1리터에 92g이라는 소리는 92g/L의 농도를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에탄올이. 그래서 에탄올 분자량 46g일 때 산소를 중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2g. 그럼 에탄올이 92g/L일 때 COD가 산소량을 뜻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COD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192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노의 배수 형식 중에서 하수를 방류를 했을 때 일단 간선하수 차집거에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 후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천유량이 하수량을 배출하기에는 부족하여 하천의 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정답은 지금 차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차집식이라는 것을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답을 찾을 줄 알려고 하면 문제에서 가장 정확한 핵심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핵심은 중간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차집거에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낸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집거에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니까 정답은 차집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답을 찾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26번에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별된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입니다. 다음 중에서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오염물질이에요. 그럼 주로 비가 내렸을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니까 농경지 배수가 해당을 하죠. 나머지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산업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관건을 통해서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오염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리고 27번에 보면 폐수의 살균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살균입니다. 살균. 답은 NH2Cl보다는 HOCl이 살균력이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소 소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살균제 중에서 살균력이 가장 큰 게 HOCl이죠. 따라서 HOCl이 가장 크고 그리고 OCl- 그리고 클로라민입니다. 자, 여기서 NH2Cl이라는 것은 클로라민이죠. 다음은 보통 온도를 높이면 살균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고 빨라지죠. 다음에 같은 농도일 경우에 유리잔류염소는 결합잔류염소보다 빠르게 작용하므로 살균 능력도 훨씬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라번에 HOCl이 오존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산화제는 오존이 됩니다. 오존.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답은 하나만 있네요. 그죠? 그리고 28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에서 우리나라 하천수의 일반적인 수질적 특징만을 골라서 묶여진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1번 기억해 보면 계절에 따라서 수위 변화가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계절과 물이 거의 없는 계절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죠. 니은의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층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성층이라는 것은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물이 위쪽에 있어서 청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름철에는 강한 성층, 겨울철에는 약한 성층이 형성이 됩니다. 디귿의 수온이 비교적 일정하고 무기물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자, 디귿에 대한 설명은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이동이나 분해, 희석 등의 자정작용이 활발하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수에 관계되는 설명이 아니죠. 우리가 하천수에 관계되는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성층이 형성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깊은 지점에서만 일어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주로 호수에서 일어나는 특징.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천수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기역과 리얼이 되겠네. 그죠?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호수입니다. 호수.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해역에서 적조 발생의 주된 원인 물질은 이렇게 물었어요. 적조 현상이라는 것은 주로 적조류에 의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적조 현상의 주된 원인 물질은 뭐냐면 영양염류가 됩니다. 그럼 영양염류 중에서 인과 질소를 영양염류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인이 없으니까 질소가 정답이 되고 주로 필요한 것은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 보시면 0.1몰 NaOH 1000ml를 0.3몰 H2SO4로 중화했을 때, 자, 문제 조건에서 중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화했을 때 소비되는 이론적인 황산량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중화라는 것은 노르말 공식이죠. 노르말 공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 농도에서 가수를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가수라는 것은 우리가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OH 개수, 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H의 개수예요. 그래서 NaOH는 OH가 한 개이기 때문에 0.1몰이나 0.1노르말이 같습니다. 반면에 황산은 H가 두 개니까 0.3 곱하기 2가 되니까 0.6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0.1노르말짜리가 1000ml예요. 자, 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6노르말 황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V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V는 0.1 곱하기 1000 나누기 0.6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67 정도가 나오니까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